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방학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집중력.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면역력. 이 두 가지. 네. 사실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다 덩어리가 굉장히 커서 각각 몇 시간씩 필요한 내용인데, 오늘 모신 아주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아마 쉽게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실 교수님은 일본 도쿄대학에서 생명공학을 공부를 하셨고요. 석박사를 다 거기서 하셨고, 전통이 굉장히 깊은 연구소라고 합니다.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에 포함되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도 하셨고, 거기서 연구원으로 또 오래 재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그 한국에서 뇌교육이나 뇌개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뇌과학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부원장님으로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 유일하게 뇌교육 대학원 대학교인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신 양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로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을 많이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접해보거나 구하려면 찾아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귀한 논문 자료나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실 거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1시간이 순삭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양현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학습 집중력과 면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함께 할 것인데요. 먼저 그 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이제 아이들의 뇌가 그리고 우리들의 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뇌교육이 이제 학습 집중력이나 면역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는지 그것을 같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비할 뇌교육이라든지 이런 뇌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동작을 활용해서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원리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인간의 뇌가 처음에 수정하고 나서 29일째입니다. 그리고 33일째, 52일째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9개월째는 이와 같이 거의 완성된 뇌가 되어가는데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뇌입니다. 그리고 10대의 뇌, 그리고 성인의 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10대의 뇌, 성인의 뇌를 비교하면 비슷하지만 약간 뭔가 이제 구조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28세까지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진 것인데요.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연결 구조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그 정보를 뇌 안에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우리 뇌의 그 변형계라든지 아니면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전전두엽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다양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 시냅스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우리 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폭발적으로 연결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1년 안에 아주 많은 연결들이 뇌 안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으로 우리 뇌는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연결만 남겨두고 우리 뇌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미엘린 생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하는데, 이 미엘린이라는 것은 그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연결들이 빠르게 전달되는 그 효율성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28세인데 28세에서 그래프의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8세 이후에도 성인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 미엘린은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에 걸쳐서 이 학습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보통 예전에는 유전학이라는 것이 있죠. 유전학이라는 것은 이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몸의 형태라든지 몸의 특징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후생 유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 경우에 유전자는 같은데 서로 다른 몸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나, 그러한 것은 환경에 의한 영향이 유전자에 일어나기 때문인데, 그것을 후생 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양육 방식, 아니면 영양, 그리고 외부 환경, 이러한 것들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뇌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학습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고 건강, 그리고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집을 지을 때 원래 있어야 되는 설계도에 비유하자면은, 이 설계도에서 집을 지을 때 처음에 벽을 파란 색깔로 칠하기로 이 설계도에 디자인되어 있었지만, 파란 색깔 페인트를 사러 갔다가 노란 색깔로 사기로 결정을 해서 노란 색깔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설계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NA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고나 선택,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DNA에 새겨진 대로가 아닌 그것을 수정을 해서 우리의 몸과 뇌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생 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10대, 20대 이 시기에는 이 감각이나 운동, 언어 발달, 그리고 고차 인지,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뇌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 바바라 에로 스미스 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분은 1957년에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죠. 그런데 이 1957년에는 이 뇌가 변화한다는 이 뇌 가소성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학술적으로 그게 발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능장애 판정을 받고 너는 이 뇌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라는 거의 그런 선고를 받은 거죠. 이분이 어렸을 때 어땠냐면은 우선 시계를 시침이나 초침이나 분침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건널목을 건널 때 차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차가 자기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공간 감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모가 어떻게 엄마의 여동생인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뇌의 체성 감각 피질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왼쪽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난로 위에 올려져 있을 때 어딘가 통증이 느껴지지만 그 통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시키게 되어서 이분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5살 이상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 아버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버님이 발명 가셨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그 자신의 환경, 이러한 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너 스스로 그리고 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 스스로 그 문제를 풀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계속 탐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25세 되던 때에 이분은 여기에 러시아 이제 군인인데 이 러시아 군인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이 러시아 군인이 뇌에 총상을 입고 난 후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증상을 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똑같이 이 시공간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그리고 수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군인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의 문제가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뇌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닥터 로젠즈위그라는 사람이 이 쥐를 가지고 뇌의 가소성을 실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 쥐를 환경이 풍부한 곳, 쥐가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두었을 때 이 뇌가 좋아진다, 학습 능력이 좋아지고 뇌가 변화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었고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뇌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바라 에로 스미스 영은 이 사실을 접하고 쥐의 뇌도 변화하는데 인간이 쥐의 뇌보다 더 많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뇌를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였는데 첫 번째 이 분이 만든 것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가지고 그 숫자에 맞게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거의 하루에 8시간 넘게 3개월, 4개월 하는 사이에 어느 날 이분이 도서관을 갔는데 책을 한 권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문장을 읽는데 그 문맥이 이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책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책을 또 집어들어서 보니까 또다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은 100권도 넘는 책을 그렇게 펼쳐서 읽고 내가 드디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분이 자신의 공간적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체성 감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하고 지금은 이것에 대한 책을 내고 그리고 지능장애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뇌가 변화한다는 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 뇌 가소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뇌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교육 5단계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이 학습 집중력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학술적으로 보고된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업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업 기억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책상이 하나 있죠. 책상 위에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나열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들을 잠시 나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이 책상의 공간, 이것을 우리 뇌에서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정보를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단시간에 인지적 작업을 위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이 좋으면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ADHD나 이제 학습이나 사고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이것은 몇 초간 이제 작동하는 단기적인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 기억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머릿속에서 21에 13을 더하고 그 합에서 6을 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머릿속에서 처음에 21하고 13을 더해서 34가 되었고, 그 34에서 다시 6을 빼어서 28이 되었다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업 기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10분 뒤에 이 아이가 그 숫자들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쓰고 그 다음은 이제 저장해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단기간에 사용하는 이러한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기억이 그래서 뇌안의 일시적인 포스트잇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의가 집중하는 것이 이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5년에 버지니아 공과대학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작업 기억이 좋으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읽기라든지 기억력, 학업 성취도에 필요한, 그리고 수학, 계산, 그리고 경로를 이해하는 이러한 능력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2020년 5월에 Frontiers in Psychology라는 저널에 국제뇌교육대학원과 한국뇌과학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이 BR 뇌교육에서 수행하는 뇌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작업 기억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HSP 짐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연구에서 활용을 하였는데, HSP 짐 트레이닝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제 균형을 잡는 동작,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을 바꾼 동작, 이 3가지 동작을 3주간 하루에 2번씩 9분 동안 수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아이들에겐 그것을 하게 하였고, 또 다른 20명의 아이들에겐 대조군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과 사후로 이 아이들의 작업 기억을 측정을 하였는데, 이 작업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각 정보와 그리고 이제 청각 정보가 활용된 이 컴퓨터 안에서의 이러한 태스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HSP 짐 훈련 전과 훈련 후에서 이 작업 기억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조사를 하였는데, 컨트롤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HSP 짐 훈련 그룹은 훈련 후에 이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이것이 아주 높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해서 뇌 활성도의 변화가 있는지도 조사를 하였는데, 이 HSP 짐 그룹에 참여한 아이들은 이 작업 기억의 향상과 연관해서 뇌 활성이 변화하였다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이 청소년기에 HSP 짐 훈련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업 기억과 관련 있는 뇌 활성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학업 성취도와 연관이 있는 요소였죠. 네. 그 다음은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이제 면역세포를 이미지화한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먼지처럼 뭔가 작은 입자들이 분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단백질입니다. 이 사이토카인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작용을 하는 염증을 억제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염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감기나 그런 것에 걸렸을 때 감염 또는 몸이 다쳤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그리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런 독성 물질 등 다양한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 생체가 반응하는 현상을 지금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도 몸 안에 염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인 경우 몸 안에는 이미 염증의 이제 상태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몸 안에 염증이 유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울한 경우 이것도 몸 안에 염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것이나 이런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왜 염증을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뇌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 시상하부에서 그 스트레스에 받은 정보를 뇌하수체로 전달하게 되고 그 뇌하수체가 그에 따른 호르몬을 혈액으로 분비해서 부신해서 이 정보를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고 다시 이것이 혈액에 있는 면역세포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이 면역세포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이제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기와 조직에 영향을 주고 우리 뇌에도 다시 들어가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로만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교감신경계를 과활성화시켜서 똑같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가 되었을 때 같은 상황이라도 스트레스로 인지되기가 쉽기 때문에 몸 안에 염증이 더 유도되기가 쉽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지속되면,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질병이 촉진될 수도 있는데 만성적으로 이런 염증이 촉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이나 폐질환, 치주염, 대사장애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어린아이의 경우에도 아이들의 경우에도 소아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잇몸염증 증가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연관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뇌교육은 기본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조절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뇌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몸 안의 염증이 감소가 될 것이고 즉 염증성 사이토카인보다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더 많이 분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면역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뇌교육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서 이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뇌교육대학원과 뇌과학연구원 그리고 울산중부보건소에서 공동 연구한 결과를 이 메디슨이란 저널에 발표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뇌교육을 16주간 이제 진행한 그룹과 이제 일반적인 그룹과의 비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몸 안의 염증이 얼마나 변화하여 있는지를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염증성 유전자인 이 NF-kappa-B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감소되어 있었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발현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NF-kappa-B라고 써진 이 염증성 유전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입니다. 이것이 증가하면은 몸 안의 염증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이 감소하면은 몸 안의 염증이 감소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것이 감소되어졌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몸 안의 염증 현상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이 뇌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었고 또 염증 현상의 감소가 유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7년에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와 서울대병원에서 공동 연구한 이 뇌교육이 이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가 되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은 염증을 막는 사이토카인인 이 인터로이킨 10이라는 것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 IL-10이라고 여기에 써진 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우리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혈액이 우리 온몸을 흐르고 있죠. 뇌에도 혈액이 영양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 뼈, 모든 것에 이 혈액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이토카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기나 그런 발휘할 수 있는 기능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자면은 장에서 이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렇게 장벽에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죠. 손상된 장세포를 의미하는데,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런 손상된 장세포가 보이는데, 이 IL-1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에 있는 이 줄기세포의 이 증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세포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장내 상처의 회복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나 천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하게 이 항원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 IL-10이라는 것이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나 천식의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러한 뇌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0의 증가로 염증 현상의 감소가 유도된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뇌교육에 의해서 학습 집중력이 어떻게 향상되어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어떻게 향상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와 함께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동작이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면역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죠. 우리 몸의 혈액이 이제 심장에서 나오면은 처음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것을 흐르는 것이 동맥이고, 그리고 이 혈액들이 우리 몸의 조직으로, 세포로 가서 거기에서 세포에서 여러 가지 대사가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분비를 해서 그것이 정맥을 통해서 다시 회수가 되는데요. 이것을 하루당 얼마만큼의 혈액이 오고 가는지를 계산을 하면 하루에 20리터의 혈액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17리터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리터는 어디에서 회수가 되냐면 바로 림프관을 통해서 회수가 됩니다. 여기에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이 림프관인데, 조직액이 이 3리터가 매일 이렇게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의 세포들, 이것들은 이제 외부 환경과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접촉을 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액이 회수가 될 때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같이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림프액이 그냥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림프절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림프절에 T세포나 B세포나 여러 가지 면역계와 관련된 세포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림프절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관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 보시면 여기 초록 색깔로 된 부분이 림프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 부분이 림프절인데요. 몸이 이제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나 접히는 부분, 목이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허리나 골반 이런 부분에 특히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도 아주 많은 림프절이 있는데요. 우리 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리고 소화관을 통해 음식물이 이동을 해서 이제 장을 통해서 다시 항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외부에 병균이 들어오기가 아주 쉬운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장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소화가 된 음식물이 우리 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될 때 장벽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 병균들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그러면 그것이 다시 혈액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장에는 림프절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 림프절에서 그것을 해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들이 장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혈관계와 림프계의 특징을 보자면 혈관계는 여기에 심장이 있어서 이 심장이 펌핑하는 것으로 그 압력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림프계는 그러한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의 압력이 혈관보다 림프관이 훨씬 더 작고 그리고 액체 흐름 속도도 림프액이 훨씬 더 느립니다. 그런데 이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면역계가 원활하게 활동을 함으로써 이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림프액의 원활한 흐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과 뼈의 움직임을 활용한 운동인데요. 림프관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초록 색깔로 된 이 림프관의 벽에 이렇게 세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근육세포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세포로 이렇게 림프관이 둘러싸여 있는데 따라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이 림프액의 흐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꾸준한 근골격계 운동은 림프 흐름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시 돌리기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접시 돌리기를 하면서 이 겨드랑이라든지 아니면 허리 그리고 허벅지 등의 스트레칭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겨드랑이나 허리나 이제 골반이나 이런 부분에 림프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지겠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유방암 모델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매일 10분간 4주간 스트레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4주 후에 결과를 보면은 컨트롤에 비해서 이 스트레칭을 한 쥐들이 종양의 크기가 52%나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꾸준히 하면 이렇게 면역력의 이제 향상을 보는 그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림프액의 흐름을 증진시키는 관절 돌리기라든지 팔 비틀기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근골격계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뇌를 활용하는 그 브레인 스크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텍사스대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는 이 팔의 근력 운동을 이제 심상 훈련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상상으로 이제 팔의 근력 운동을 한다고 이제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상을 하루에 15분간 하였고 매주 5일 그리고 6주간 진행을 하였는데 그 전과 후로 근력이 향상이 되었는지를 측정해 본 결과 상상으로만 이런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근력이 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근육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뇌에서 운동피질이라는 부위에서 이 근육으로 신경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담당하는
운동 피질에서도 이 관련 전이가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의 근력도 향상이 되었고 뇌의 변화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력에 대해서 이제 상상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였는데 뇌와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이 강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근력과 뇌의 변화가 유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재활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선수의 운동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림프액의 흐름에 도움을 주는 것에 여기에 중력의 이용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다리의 림프액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은 지금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이제 림프액이 이제 심장 부근에서 이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다리의 림프액은 위로 흐르게 되고 팔도 이와 같이 흐르게 되고 목에서는 이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서 있게 되면은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데 다리 림프액의 흐름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모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모관 운동을 할 때 다리와 팔 이렇게 위로 들죠. 그런데 다리 림프액의 흐름이 아래로 가고 팔 림프액의 흐름도 아래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중력의 방향과 같게 되죠. 그러면 이 림프액의 회수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자세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은 복부 운동이 있습니다. 복부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장 운동도 있고, 단전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복부 운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복식호흡이라고 했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횡격막 자체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압력이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제 림프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 다리에 있는 림프액들이 전부 다 수렴되어서 이쪽을 통해서 다시 여기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부 림프계가 이 복식호흡을 통해 자극이 되면은 이 다리에 있는 림프에 이 노폐물이 섞여 있는 이 림프의 배출이 향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프액의 이 회수에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복부를 운동시키는 것은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미주신경에 의한 것입니다. 미주신경은 뇌관에서 나오는 10번째 뇌신경인데 여러분들의 심장이나 위 그리고 간, 장 여기에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가장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장벽이 여기 있죠. 이 장 부분을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 장벽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포가 미주신경의 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운동이라든지 이제 장의 이 장 부근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신호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 미주신경이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정서 안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흥분했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 안정의 효과가, 크게 이 복부 운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연구 결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이제 10분간 복식호흡을 했을 때 이제 스트레스 감소가 유도되고 실제로 이제 심박변이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제 연구 논문이고, 이것은 이제 혈중 코티졸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논문입니다. 이 복식호흡에 의해서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활성화되면은 이제 정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상하부에서 이제 뇌하 수체로 그리고 뇌하 수체에서 부신 피질로 이 스트레스 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 축이 이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신 피질에서 이제 분비하는 이 코티졸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 현상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이 복부 운동이라든지 복식 호흡이라는 것이 이제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부교감 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 축의 활성도가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코티졸이 감소하고 이것은 이제 면역력 향상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식호흡이 특히 심부 림프의 흐름을 증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시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으로 보는 이 이제 면역력 향상의 원리를 정리해 보면은 근육과 뼈의 움직임, 그리고 이 모관 운동, 그리고 복부 운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각각 이제 상상 훈련에 의해서 그 효과가 더 증진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림프의 흐름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림프의 흐름이 증가한다,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이제 원활한 면역 기능에 이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서 안정의 효과가 있었고, 다시 미주신경의 자극은 코티졸의 감소, 그리고 원활한 면역 기능의 이제 향상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뇌교육에 의해서 학습 집중력과 면역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뇌교육에 의해서 연구 결과 작업 기억이 향상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 이 작업 기억에 있어서는 집중이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기억이 학업 성취도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교육을 통해서 이제 염증성 유전자 발현이 감소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오늘 같이 보았고, 또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증가한다라고 이제 하였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몸 안의 염증이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면역력이 향상되어진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업 기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이 몸에서 우리가 신체 이제 몸의 그 현상이 좋아지는 거, 건강이 좋아지는 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뇌라는 것이 우리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심장이라든지 위장, 간, 장, 부신, 혈액,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혈액에 의해서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또한 신경계의 연결에 의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몸의 변화를 먼저 주는 바텀업 방식과, 그래서 신체 움직임이나 호흡에 의한 몸의 변화를 유도해서 뇌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과, 또한 탑다운 방식, 뇌의 변화를 먼저 유도해서 주의 집중, 목적, 의도, 그리고 인지 정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변화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몸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어서 이제 그 인지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이제 몸에서의 면역력 향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잘 들으셨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긴 시간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제 최종 결론은 우리 교수님께서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셨죠. 몸을 통한 뇌의 변화, 뇌를 통한 몸의 변화.
그래서 그걸 통한 몸과 마음과 뇌의 변화가 이제 결론이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그걸 쉽게 풀어주셨어요. 우리 뇌교육이 기본으로 전제를 하는 것이 우리 뇌는 성장하고 변화 발전한다. 예, 그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뇌교육이고, 이 뇌교육이 어떻게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집중력이 좋아지게 하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집중력에 관련이 깊은 것이 기억력인데, 그 중에 또 작업 기억력으로 표현을 해주셨죠. 이 기억력이 증가됨으로써, 그리고 작업 기억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은 학업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더불어서 학업력이 증진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던 면역력 증가. 그래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이제 많이 나옴으로써 면역력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동작들, 우리가 이제 뇌교육에서 가끔 하는 접시 돌리기,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관 운동, 그리고 장운동, 단전치기, 이런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림프액을 잘 원활하게 흐르게도 하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정서를 안정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하셨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쓰는 브레인 스크린,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이 심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해요. 이 브레인 스크린 훈련하고 같이 병행이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뇌교육을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는데, 그 원리는 뇌를 통한 몸의 변화, 몸을 통한 뇌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특히 그 앞부분에 바바라 에로 스미스 영이라는 그 여자분의 이야기, 그렇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아마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화면엔 아버님이 안 보이시는데 듣고 계신 아버님은 새겨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선생님들 교육에서 가끔 이 얘기 자주 해요.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도 있고,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아는 게 병이 되고, 어떤 경우에 아는 게 힘이 될까요? 네. 틀릴까봐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 그 실천을 하면 저는 그게 아는 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고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안 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그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아는 게 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왜 내 다리가 그렇게 부었던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 막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내교육 선생님들이. 그렇죠? 왜 두드리라고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그것 중에 접시 돌리기, 그 다음에 모관 운동 또는 장운동 단전치기, 이것 중에 하나라도 매일 꾸준히, 아까 거긴 나왔죠. 주에 5회, 그 다음에 3분 정도의 시간, 이런 건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 하시면 여러분의 집중력과 면역력 향상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